각도가 일단 30도 이내로 하고 뭐 이제 컨케이브하거나 이제 스트레이트한 형태로 하고 이제 엠브레셔 좀 열어주고 청소성 이제 확보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도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싼 게 좋은 거다라는. 좋은 게 비싸더라에 가깝습니다. 제가 되게 곡해하면서 많이 들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들의 잡다한 이야기 저스트 덴티스트, 저는 호스트를 맡은 이승현입니다. 녹화하는 시점은 사실 추석이 끝난 시점이고 저희 채널에 첫 업로드를 했던 거는 추석 직전이었는데 그때 사실 첫 업로드 하고 나서 반응이 좀 다양하게 왔습니다. 재밌다, 재미없다, 이런 걸 왜 하냐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서 저는 되게 좋았고요. 사실 이 채널의 취지 자체가 치과 의사들의 약간 다양한 군상들, 그리고 그들의 캐릭터들, 그리고 저희가 또 궁금해하는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볼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고 나는 평소에 뭐 이런 주제가 궁금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분이 궁금했다라고 하는 얘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인스타도 사실 똑같이 저스트 덴티스트라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DM으로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벌써 2회차 두 번째 촬영인데, 오늘의 게스트는 임플란트랑 심미보철 쪽에서도 아주 핫한, 그리고 저희 동네 지인이신 이태원 글로벌 치과의 이수영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원 글로벌 치과를 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이수영 원장님을 제가 처음 뵌 게 그때가 용산구 치과의사회에서 뵀죠. 그렇죠. 안경성 회장님의 소개팅 그래서 그때 처음 뵀는데, 그때 몰폴로지랑은 굉장히 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게 용산구 치과의사 학술이사로 있으니까 저희 학술 그것 때 연자로 모셨었는데, 그때 타이틀이 되게 임팩트 있었어요. 본인을 황태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아닙니다. 그렇게 한 적 없고요. 그거 아닌가요? 아니, 왜 나는 그거를 오해해서 기억하지? 근데 당신도 될 수 있다의 느낌이었죠. 당신도 황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느낌이라 제가 오해했네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되게 수염도 기르시고 이래서 내가 아는 황태자 이미지랑 좀 다른데라는. 아무튼 이렇게 본인만의 어떤 확실한 캐릭터와 그 영역을 굳혀나가시는 대가 중에 한 명으로 가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동네 지인이자 또 우리 용산구의 자랑으로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의 때도 잠깐 들었었는데, 한국 임플란트 씬의 이 트렌드가 식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사실 뭐 습관이나 이런 문제도 인발부된 얘기긴 하지만 리제네레이션, 특히나 이제 뼈이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성을 너무 놓치고 있다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을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주제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 구독자가 40명을 간 넘어서 괜찮아요. 개개인의 치과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한 걸음 뒤에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의 얘기를 좀 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임플란트 페네트레이션 레이트 바이 컨트리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보급률이거든요. 국민 10만 명당 임플란트 이제 심은 이제 개수 나라별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 놓는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임플란트 가격이 이제 저렴하죠. 이제 국제적으로도 가격이 이제 저렴하고. 아까 치신보 보니까 이제 30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이제 조합하면 국가 차원에서 이제 박리다매로 전 세계 탑급으로 가고 있죠. 예, 탑 오브 탑이죠. 박리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문제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죠. 결국에는 사실 수가가 이렇게 저렴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뼈이식이나 이런 거는 안 하는 추세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임플란트 회사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이런 리제네레이션의 트렌드에 있어서는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도 괜찮다, 그리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억셉터블 하긴 하지만 빨리빨리 심고 빨리빨리 로딩하는 게 그분들의 QOL에 더 낫다라는 식으로 사실 흘러가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숏 임플란트는 학문적으로도 이제 문제 없다는 얘기도 많고 해서 더 조심스럽게 이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본 리제너레이션 해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뼈를 만드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간이 훨씬 더 오래 소요되고 환자분들의 내원 횟수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뼈 이식을 좀 빵빵하게 넣고 나면 한 4-5개월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사실 할 얘기는 아닌데 모든 이제 업종들에서 객단가 아니면 내원당 발생해야 되는 매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더 비싸게 받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술식이 되던가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채널을 환자들이 많이 보진 않겠지만 근데 이게 사실 꽤 중요한 포인트인 게 환자분들이 이거 뼈 이식하고 몇 달 기다리자라고 하면 사실 건너편만 가면 두세 달 만에 끝나는 심하면은 뭐 바로 원비짓으로 끝내는 데도 뭐 있는데 너네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우리는 모두 하고 결국에는 환자분의 청소성이나 클리어런스나 이런 거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오래 쓰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해도 사실 그 갭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거기다가 비용도 시간도 채널을 혹시나 보게 되는 그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시간을 많이 들이고 리저너블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사실 그 치과는 되게 환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트렌드가 있잖아요. 최근에는 시멘리스 보철을 또 많이 하잖아요. 관심 있는 회사들은 하이니스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특정 회사 이름을 얘기를 해도 될까요? 뭐 지금 뭐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뭐 물론 여기에 스폰 좀 이렇게 깔아주시고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되게 좋겠지만 일단은 뭐 저희는 뒷광고 앞광고 다 없으니까 일단 하이니스가로 대표되는 시멘리스 보철에 있어서 사실은 저도 꽤 애용하는 편이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멀티로 심어야 되는데 GBR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시멘리스 보철을 치과의사가 탈착을 용이하게 해서 조금 더 청소성을 좋게 해주면 오히려 GBR을 해서 환자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치부 심미를 제외한다면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쓰고 있진 않아요. 저는 그 어떤 재료를 갈아탈 때 어떤 새로 나온 걸 쓰거나 할 때 좀 많이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편이어서 유심히 지켜보고는 있는데 저희 치과에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로본 로스 컨셉이라고 그 흰색 책 있거든요. 네네. 보면서 픽스처 연결 부위를 한번 체결하고 난 다음에 풀어내는 일이 없으니까 세균의 어떤 오염이나 여러 가지로부터 자유롭고 그러면서 이제 메인터넌스죠. 본로스를 좀 막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많이 솔깃했던 적도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인터널 타입의 픽스처 안에 들어가는 우리 그냥 커스텀 어버시든 기성 어버시든 이런 어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모스 테이퍼로 꽉 조여놔도 교합력을 받으면은 픽스처가 늘어나면서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이기만 하는 부분으로 어떻게 교합력에 버틸 수 있을까? 그렇죠. 콜드 웰딩 돼서 아예 빡빡하게 붙지 않는 이상은 사실 루즈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벌어지는 때 뭐가 좀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많이 조심스럽게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이랑도 얘기하긴 했지만 저의 가장 큰 단점은 앞뒤 안 보고 일단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 써보자 해가지고 일단 하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도 단점이라고 얘기했고 저도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니스는 꽤 초창기 때부터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밑에 있는 픽스처와 그 위에 상방의 HDB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뷰트먼트가 아무래도 조금은 불안하기는 해요. 풀리고 그 밑에 뭔가 쌓이면 근데 다행히도 일단은 그 위에는 쉽게 풀리고 그냥 물만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일단 한번 깨끗해지니까 사실 꽤 만족스럽게 저는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실 이런 얘기들의 핵심은 보철의 디자인이잖아요. 결국엔 청소성과 관련된 거는 결국에는 보철의 디자인인데 원장님이 기공소랑 소통할 때 이 부분은 꼭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얼마 전에 오스템 미팅에서도 얘기됐었고 한 2021년, 22년쯤에 서울대 연대 논문들 막 나왔었잖아요. 장기적인 예후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랑 어벗 디자인 간의 뭐 이제 상관성 뭐 이런 쪽 주제로 토픽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임플란트 어벗의 각도가 일단 30도 이내로 하고 뭐 이제 컨케이브하거나 이제 스트레이트한 형태로 하고 이제 엠브레셔 좀 열어주고 청소성 이제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도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치과 의사는 이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얘기도 하도 많이 되고 우리는 아는데 사실 소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아직 기공소에서는 모르는 경우도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컨벡스하게 만들어 오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좀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질문은 진짜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선호하는 재료가 있다면 그 지난번 제 강의 때 기억을 더듬으면 비싼 게 좋은 거다라는 좋은 게 비싸더라에 가깝습니다. 제가 되게 곡해하면서 많이 들었는데요.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좋은 건 대체로 비싸죠. 그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국산 재료들도 많이 좋은 게 나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떤 상황에 어떤 재료를 쓸 거냐에 이제 결정인 것 같아요. 발치하고 즉시 식립하면서 갭 필링 정도 하는 정도에서는 사실 볼륨 유지를 위해서 저는 그럴 때 이종고를 쓰는데 동종고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가골로 이제 치환되면서 임플란트랑 자가골 간의 이제 접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가골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이든 다 리저너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뼈가 잘 생기고 하는 위치에서는 사실 어느 상품을 써도 큰 차이 안 나는 정도까지는 국산 재료들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너스가 최고죠. 휴지를 안 넣어도 넣어도, 뼈가 된다. 그건 모르죠. 아니 강연에서 들었어요. 이 얘기를. 그 정도로 잘 되는 공간이다. 반면에 각 잡고 한번 제대로 수술을 할 때 뭐 이를테면 3개, 4개 치아에 수평 골증대나 티타늄 뭐 메쉬를 써서 수직 골증대를 해서 이 수술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많이 피곤해진다고 해야 될까 멘탈적으로 이제 데미지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논문도 많고 좀 검증된 그런 재료들로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상품들. 가이스트리의 이제 바이오스나 바이오 가이드 오늘도 지금 쓰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뼈 종류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술자에게 잘 맞는 멤브레인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은 어떤 멤브레인 선호하세요? 수평 골증대까지는 콜라겐 멤브레인 바이오 가이드로 해서 소세지 테크닉 정도로 이제 하고요. 수직적으로나 이렇게 모양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될 때는 티타늄 메쉬를 쓰는데 그 경우는 임플란트 회사에서 나온 프리폼드 3D 폼드 오스빌더나 임플란트에 연결해서 쓰는 티타늄 메쉬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써본 적은 없지만 뭐 사진 보면은 임플란트 픽스처 자체를 약간 텐트처럼 폴처럼 사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임플란트의 고정력이 아니라 멤브레인의 고정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도 끝부분은 좀 낭창낭창할 수 있어서 본텍으로 한두 개 고정하면 더 좋겠죠. 사실 모든 티타늄을 쓸 때마다 고민이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연조직 익스포저인 것 같아요. 멤브레인 익스포저가 제일 고민이 되는데 지난번 강의 때도 결국에 노출돼도 어차피 그것도 다 뼈 이식의 한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걱정은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뼈 이식을 하면 안 된다고까지 생각하거나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말자 쪽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뭔가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그렇죠. 항상 희망을 전도합니다. 저는 사실 요즘 제일 조금 많이 사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가 콜라겐 플러그입니다. 바이오스 콜라겐을 대표되는 콜라지네이티드. 네, 콜라지네이티드 돼 있는 그런 뼈 재료를 많이 쓰고 그리고 최근에 어디 거였지? 약간 도넛 모양으로 뽕 뚫려서 나온 그런 것도 봤는데 푸르고였다. 그 위에 딱 덮으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저거 되게 내가 원하던 그런 재료인데 라고 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긴 했는데 그 콜라겐 플러그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쓰면은 괜찮은데 회사들에서 적응증을 조금 과하게 얘기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선택해서 쓰는 편이에요. 콜라제네이티드 본도 그게 어떤 양형의 어떤 볼륨을 유지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줄 거라는 기대는 아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걸로 월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본 하우징에 준해서는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수평 골증대를 할 거다 뭐 이런 경우에 그거를 몇 개 얹어놓고 콜라겐을 덮는다고 했을 때 본이 하우징 바깥에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로스가 많이 올 거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는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사이너스를 할 때 저는 라테랄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라서 라테럴의 단점이 어쨌든 윈도우를 열었던 부분과 실제로 뼈가 들어야 될 지점이 되게 멀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에서부터 본을 패킹해서 들어가면 항상 저기까지 내가 다 넣을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으로 남고 CT를 보고 났을 때 좌절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서 안쪽까지 저는 넣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그냥 콜라겐 덩어리를 그냥 그 끝까지 텐트 세워놓는 것처럼 픽스처가 있으면은 메디알이랑 바깥쪽에 이렇게 하나씩 넣어놓으면 그럴 땐 유용하겠네요. 네, 꽤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들어 올리고 있으면 하방으로 이제 뼈가 생기는 거니까요. 텐팅 이펙트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고 또 하나는 밑에 이제 다져 넣어야 될 뼈가 많을 때 많이 어느 정도 다져 넣고 더 나오지 않도록 물론 멤브레인으로 위로 덮기도 하지만 양이 많지 않은 갭필링을 하고 나서 이제 좀 덮어줘야 될 때 약간 콜라겐 살짝 떼가지고 위에
짚어주는 그렇게는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자체가 뭐 볼륨을 늘려준다거나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밑에 있는 하방 재료들을 더 이상은 부유하지 않게 하는 그런 그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어떤 고수들 케이스들을 보면 자가골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중요도가. 뼈를 만드는 거는 자가골 쪽에서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이종골을 섞는 거는 이제 거의 뭐 일종의 필러처럼 볼륨 유지하는 느낌으로 이제 섞고, 그래서 예전에는 느낌이 이종골이 원래 50대 50이지만 이종골이 한 80의 역할을 하고 약간 부스터 느낌으로 자가골을 섞어주는 느낌으로 저는 컨셉을 잡고 있었는데 저도 그러고 잡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가골의 그냥 필러 정도의 느낌으로 이종골이 격화됐다기보다는 자가골이 많이 강조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 봐도 왜 자스트로나 이거 이러면 이제 커트죠.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블록본 그래프트 있잖아요. 네네. 그 레이무스 쪽이나 이런 데서 이제 따가지고 플레이트처럼 해가지고 본 스크류를 버칼 쪽에 이제 고정하면서 수평 골징대나 수직 골징대 하는 케이스들이 요즘 많이 보이던데, 또 그래놓고 안에 이제 자가골 채우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환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좀 그렇겠죠. 그리고 그것도 잘 되면 드라마틱한 케이스가 나오겠지만 실패하면 이제 플레이트까지 다 괴사되면 일이 또 커질 수도 있죠. 무작정 따라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파티큘레이트드 된 자가골이 좀 더 안전한 부분이 그래서 좀 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자가골의 비중을 조금 늘리셨어요. 가이스트리에서 세이프 스크레이퍼라고 이렇게 이제 긁어서 채취하는 게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쓰면 보통 수술의 순서가 뼈 이식할 부위보다 채취를 먼저 하게 되니까 거기서 일단 팔에 힘을 다 빼고 이제 팔이 이렇게 됩니다. 속해 쪽을 긁는 건가요? 아니면 바깥쪽에 약간 코티칼 뼈를? 그 7번이나 그쪽 레이무스 쪽에서 자가골 채취도 거의 코티칼이겠네요. 코티컬을 긁었을 때 또 뭐 세포 활성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너무 힘드니까 트래핑이나 이런 걸로 코티컬 본을 좀 따가지고 본 밀로 갈아서 사실 그게 제일 리저너블하죠. 네, 좀 시간도 적게 걸리고 내 팔도 소중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GBR에 있어서 트렌디한 거는 소세지 테크닉, 그리고 실링 소켓 어비트먼트, 그리고 이제 백영재 선생님의 그 그물 FGG, 그것도 되게 막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시선을 빼앗기죠. 그거 진짜 그렇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 영재쌤이랑 동갑이기도 하고 같은 선후배인데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셔가지고 능력자입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백영재 군. 인스타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테크닉들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세지 테크닉은 사실 많이 아실 거예요. 콜라겐 멤브레인 안에 이식제를 빵빵하게 넣고 본텍으로 이제 고정해서 빵빵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제 뼈 이식 방법인데, 빵빵하게 넣는 게 하나가 있고 이식제가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패스 룰에서의 어떤 이제 스테빌리티를 챙기는 거죠. 그 이식제가 움직이지 않게 빵빵하게 해놓고 본텍으로 이제 다 고정하고,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한두 개만 하단 에이펙스 쪽에만 이제 고정한다던가 이렇게 모디파이드 된 형태들을 좀 보는데, 힐링 됐을 때 생기는 양이나 형태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망 못 가게 다 고정해 놓는 게 플랩이 터지지만 않으면 거의 그 모양대로 이제 뼈가 되거든요. 수평 골증대에서는 이식의 양을 어느 정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술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시 테크닉은 수평 골증대 위주로 쓰고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거 들어보면 수직 골증대는 티타늄 메쉬를 이용해서 하고 그 사이토플라스트도 가끔 쓰고 있습니다.